비료를 많이 주면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땅에 뿌리는 질소 양분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1등이에요. 인사는 일본 다음으로 2등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료를 많이 쓰는데 정작 우리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고 토양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비료라는 게 도대체 뭔지, 왜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닌지, 그리고 우리 농업이 비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료의 기본부터 잠깐 짚고 갈게요. 비료하면 흔히 NPK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N은 질소, P는 인산, K는 칼리. 이 세 가지가 식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입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요. 인산은 꽃과 열매를 맺게 하는 에너지 역할. 칼리는 영양분을 골고루 운반하고 식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지만 반대로 어느 하나라도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작물에 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질소를 너무 많이 주면 겉으로는 줄기가 크고 잎이 무성해 보이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무르고 연약해요. 꽂는 형성도 안 되고 병해충에도 약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상태가 되는 거죠. 혹시 이거 아셨어요? 화학 비료가 나쁘고 유기질 비료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화학 비료라는 이름 때문에 뭔가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해로운 물질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화학 비료는 인광석, 유황, 염화칼륨, 암모니아처럼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에서 추출한 무기질 양분입니다. 자연에 없는 걸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유기질 비료든 화학 비료든 결국 작물이 흡수하는 영양분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유기질 비료도 땅속 미생물이 분해해서 무기질로 바꿔줘야 비로소 작물이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물 입장에서는 어디서 온 영양분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기질 비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유기물이 썩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토양 산성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화학 비료를 수십 년간 사용한 토양의 산성도를 조사해봤더니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비료의 종류가 아니라 얼마나 쓰느냐 이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비료 이야기를 하려면 하버부슈법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1909년에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와 칼을 보슈가 공기 중의 질소로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그 전까지는 비료의 질소를 얻으려면 동물 분뇨에 의존해야 했거든요. 말똥이나 소똥에 들어있는 질소로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의 곡물을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보슈법 덕분에 공기에서 질소를 뽑아 비료를 만들 수 있게 됐고 말 그대로 공기로 빵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인구 약 80억 명 중 절반이 먹는 곡물이 이 기술 덕분에 생산되고 있어요. 비료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비료 역사를 한번 돌아볼게요. 1960년대에 한국은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대규모 비료 공장을 지었습니다. 충주비료, 나주비료 같은 국가주도 비료 공장들이 그때 세워졌고요. 이 비료 덕분에 1970년대 초반에 쌀 자급 달성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뤘습니다. 1980년대에는 남해화학이 가동되면서 비료 생산 능력이 300만 톤까지 올라갔어요.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아서 수출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비료를 너무 많이 만들고 너무 많이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료 과잉 생산으로 비료 관련 재정 적자가 쌓였고 동시에 토양 환경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정부가 비료 산업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요. 실제로 무기질 비료 생산량을 보면 1980년 135만 톤에서 2010년 100만 톤, 2021년에는 74만 톤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생산량은 줄었는데 우리 농경지의 양분 수지는 여전히 OECD 최상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헥타르당 양분 수지가 질소 약 230kg, 인산 약 46kg이에요. 이게 OECD 평균을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양분 수지라는 게 뭐냐면 땅에 넣은 비료에서 작물이 실제로 빨아들인 양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료를 100 넣었는데 작물이 50만 쓰고 나머지 50은 땅에 남거나 물에 씻겨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남은 50이 어디로 가느냐? 빗물에 씻겨서 하천으로 가면 녹조가 생기고 땅속으로 스며들면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농촌 지역에서 우물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지하수의 질산염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복구하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지금 우리가 비료를 과하게 쓰면 우리 다음 세대의 식수 안전까지 위협하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비료 줄 때 토양 검정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에서는 토양 검정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벼 기준으로 시바르당 70에서 100kg이 권장량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권장량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토양 검정에서 양분이 충분하다고 나와도 막상 작물이 기대만큼 안 자라면 불안해서 비료를 더 넣게 되거든요. 또 비료값이 상대적으로 싸면 좀 더 넣어서 수확량을 늘리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고령 농민분들은 토양 검정 결과를 받아서 시비량을 일일이 계산하는 게 번거로우시잖아요. 이건 농민 탓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토양 검정을 받고 그 결과에 맞춰 비료를 주는 게 쉬워져야 하는데 아직 그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쯤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유럽연합은 이미 1991년에 질산염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료 사용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뇨의 질소 투입량을 헥타르당 170kg으로 제한하고 비료를 뿌리면 안 되는 시기까지 정해놨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축산 밀도가 높아서 과거에 질소 오염이 심각했는데 이 규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환경 부하를 크게 줄였습니다. 일본도 1990년대부터 비료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줄여왔는데요. 지난 30년간 단위 면적당 비료 사용량을 약 30% 감소시키면서도 쌀 생산성은 유지하거나 소폭 늘렸습니다. 각 현해의 농업연구기관에서 지역별 최적 시비 체계를 개발하고 농협과 협력해서 농가에 보급한 결과예요. 반면에 극단적으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2021년에 외화 절약을 위해 화학 비료 수입을 전면 금지했어요. 하루아침에 유기농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건데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쌀, 채소, 과일 생산량이 수십 프로 급감했고 식료품 가격이 폭등해서 국민 생활이 위기에 빠졌어요. 결국 몇 달 만에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화학 비료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비료를 줄이는 건 맞지만 준비 없이 급하게 하면 농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비료 가격 문제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 비료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 비료 수출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터지자 암모니아, 질소, 인산염, 칼륨 등 비료 원료 가격이 연초 대비 30% 이상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도 요소 비료가 20kg 기준으로 약 16,600원에서 28,900원까지 올랐어요. 거의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인상분의 80%를 지원해서 농가 실구매 가격은 약 14,250원 수준으로 맞춰졌지만요. 그런데 2024년에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뻔했습니다. 결국 일부만 반영됐는데 하반기 비료 비용은 농가가 100%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비료 가격이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든 다시 폭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원 체계가 흔들리면 농가 경영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료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하버 보슈법이 보여줬듯이 비료 없이는 현재 인류의 식량 체계 자체가 유지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과하게 쓰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주는 것입니다. 토양 검정을 기반으로 필요한 만큼만 주는 정밀 시비, 양분이 천천히 나오는 완효성 비료, 토양 미생물을 활용한 바이오 비료 같은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콩과 식물 같은 녹비작물을 윤작으로 재배해서 질소를 자연적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있고요. 무경운 농법으로 토양 자체의 힘을 키워서 점차 비료 투입을 줄여나가는 농민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이런 전환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일본이 30년에 걸쳐서 비료 사용량을 30% 줄인 것처럼 충분한 기술 개발과 농가 지원,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비료는 땅에 주는 약인데
약이라는 건 적정량이 있다는 뜻이에요.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안 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농업이 OECD 양분수지 1이라는 건 그만큼 비료를 효율적으로 쓸 여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료를 줄이면서도 수확량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게 농가 경영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 땅을 다음 세대에 건강하게 물려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올해 농사를 준비하며 비료 한 포대를 고르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선택이 올해 수확뿐 아니라 내 땅의 10년 후를 결정한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